대한전공의협회와 함께하는 전공의를 위한 리베이트 법률 상식, 리베이트 바르게 대응하기, 진료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리베이트 올바르게 대처하기 강의를 맡은 라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을 일단 알아보겠는데요. 전공의들은 생각보다 리베이트에 노출되어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 모 제약사 사건에서 드러났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베이트 관련 사건의 진행의 흐름을 일단 알아보겠는데요. 형사사건과 자격정지 행정처분 관련된 이 투 트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이든 아니면 공정위 고발이든 어디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넘어오든 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가 시작되어서 여러분께 연락이 전화가 오는 단계에서는 그 내부 자료를 압수수색이나 임의 제출 이렇게 통해서 물적 증거들은 확보되고, 그리고 제약사 직원들도 불려와서 이미 조사를 받은 단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오는데요. 그 단계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이제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하면 검찰 기소 단계는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약식 기소와 정식 기소로 나눌 수 있는데 리베이트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일 정도에는 보통 기소유예하는 게 통상적인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300만 원이 넘으면 약식 기소를 하고 금액이 몇 천만 원, 억대가 된다고 하면 제약사들과 함께 정식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1심, 2심, 대법원까지 크게 다투게 되겠죠. 그리고 판결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형사사건이 진행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처분은 어떻게 진행되냐. 검찰이 기소하는 단계에서 공소장에 있는 범죄 일람표를 보건복지부에 보내줍니다. 그 범죄 일람표에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격정지 사전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사실관계가 다르다. 내가 받지 않았는데 이런 통지를 받았다거나 내가 받은 금액과 다르다. 그러면 의견서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사실관계는 맞지만 내가 지금 자격정지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경우에 이런 부분에 시점을 조율하거나 좀 미루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사전 통지를 받은 부분들이 본처분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자격정지 몇 개월 이렇게 나왔던 본처분이 나오면 이때 집행정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집행정지와 함께 행정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얻거나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구할 시점이 너무 늦는다는 데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시점은 이 행정소송, 자격정지 행정소송 단계에서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수사기관, 법원, 판결문 이렇게 해서 이미 사실관계가 다 확정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초기 단계에서 대응을 잘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사실관계 관련된 부분에서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의 증거력은 행정재판에서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증언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위증이었다거나 이런 아니면 자료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행정재판에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있는 부분을 자격정지 행정사건에서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조사를 받을 때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해야 할 것,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영업사원하고 말을 맞추면 조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영업사원은 이미 여러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조사를
영업사원은 조사를 받고 나온 시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큰 경우에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입을 맞추게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입을 잘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법원에 가서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제약사 영업사원이 말을 바꾸면 여러분은 굉장히 죄질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형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하시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시고 전화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사원이 만약에 전화했을 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제약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준대요. 같이 가세요.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데 그 소송까지 가는 경우에 여러분과 제약사의 이해관계는 이해상충이 될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받을 때 또 궁금하신 사항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면 변호사가 나 대신 대답해 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본인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사가 대신 대답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변호사들은 이런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약간 그림을 짜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리한 상황으로 대답을 사실관계를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에 불리한 상황이 되면 약간 흐름을 끊는다거나 아니면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나중에 의견서를 적절히 제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사를 몇 번이나 나가야 될까요? 이런 궁금증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한 번 정도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런 경우라면 영업사원과의 대질신문을 포함해서 최대 3번, 4번까지 의사 선생님들은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은 그러면 얼마나 오래 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 여러분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약식 재판으로 가실 경우들이 많습니다. 약식 재판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날라오는 얼마, 형 얼마, 아니면 벌금, 추징금 얼마 이 정도로 나오고 그 부분이 내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면 확정이 되고 아니면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다툴 부분들이 있어서 넘어가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정식재판을 가서 다툴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 초기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식재판으로 가는 의미도 없어질 것이고요. 또 약식재판에서 정식재판으로 간다고 하면 약식에서 벌금 300만 원이었다. 근데 이런 불이익 변경 금지가 약식재판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가 없어져서 지금은 오히려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재판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1심, 2심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법원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이걸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재판을 어떻게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잘 정리를 해왔는가, 그래서 내가 재판에서 할 여지가 있는가, 뭔가 다툴 룸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I 파트너스 나지수 변호사였습니다.